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많이 알려졌죠, 최근에. 전한길 강사도 함께 등장을 했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곧 임명되고자 하는 40명까지 합쳐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뜻을 정반대로 거슬렸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을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네, 어제 저녁 출범식 모습이었고요. 자, 윤정 기자, 이 전한길 강사 말고도 다른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대에 모인 참가자들 지금 저기에 경찰 추산 4,0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 무대에 모인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지켜내자, 탄핵 무효, 종북 척결, 부정선거를 검증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한길 강사 연단에 서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고요. 또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장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았는데 석동현 변호사도 연단 위에 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시민들이 제대로 인정만 해준다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고요. 네. 이 밖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유튜버 그라운드 씨, 뮤지컬 배우 차광석 씨 등이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보니까 이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가입 인원이 17만 명을 오. 넘어섰는데요. 이 국민변호인단은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마다 저렇게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자, 여기서 나온 발언 얘기 하나씩 좀 평가해보기 전에 일단은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예상되는데 국민변호인단이 어제 출범을 했다. 일단 어떤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크게 좀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17만 명이 지금 가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17만 명 가입이요. 본인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다 가입합니다. 실명 인정. 예, 실명 본인이 아니면 허위면 가짜면 가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실명이면 거쳐서까지 17명이라면 17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 지금 당원이 6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수죠. 근데 그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3분의 1이 2030 세대라는 겁니다. 2030 세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은 굉장히 표심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였죠. 박구영 민주연구원 원장이 네. 20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사유가 없다. 개선만 한다라고 하면서 2030 세대를 말라 비틀어버리게 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해서 뭐 외로운 늑대 비판받았었는데요.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비판했었는데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현상이 국민의힘 쪽 여론 지지자들,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격화되는 양상인데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제 나왔던 주요 발언 한번 보면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헌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 뭐 재판관들은 을사오적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전한길 강사는 한국사를 강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분 같아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듯이. 대통령이 선관위에 복면과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지시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국회에 총을 가지고 계엄군이 투입됐잖아요. 이건 민주주의의 도전인 것인데 오히려 이를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사라져야 된다. 이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폭동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선전선동과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그냥 유튜버를 하셔야 되고 한국사를 강의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 취해서 계속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저 정도로까지 저런 종류,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의 선전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잖아요. 국민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심판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얘기 한번 해봤고 내일 있을 탄핵 찬반 집회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보면은 야당에서는 반발하면서 광주 집회를 박균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좀 여기서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좀 논란이 좀 일긴 일었는데 이준우 대변인님 일단 절대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충돌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네, 박균태 의원이 누가요 지시라든가 없이 자연스럽게 네. 시위에 참여하시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쓰레기장으로 모여라고 지시한 것은 굉장히 국민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다. 이거는 박규택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다. 더군다나 박규택 의원은요 대장동 비리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도 합니다. 그러신 분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좀 뭐랄까 더 잘 보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충정해서 아마 저렇게 비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 여론이 절반 이상 또는 절반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지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하는 거를 지칭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저 현장에서 뭐 가까운 거리에서 찬반이 있다 그러는데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물리적 충돌은 없을 거다. 굉장히 성숙된 시위 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여전히 그 이제 흐름을 이어갈 거다 이래 봅니다. 네. 저도 뭐 이거 다루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도 광주 쪽을 이제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이고 또 광주하면 또 이 계엄 관련해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라서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여야 의원들도 참석을 하게 될지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참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5.18을 경험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민주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헌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권한이고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광주에서도. 그런 분의 의견도 존중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다라고 해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도 또 국가 권력도 우리가 헌법적으로 또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의 선전선동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거듭나는 국민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 선고가 임박해 올수록 거리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반응 보이고 있고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아마 같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경제가 아니라 동떨어진 부분에서 얘기가 나와서 좀 많이 치닫고 있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짱구 아니에요, 짱구. 네, 맞습니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예요? 조용히 해.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저도 제가 국회의원 여러 차례 해봤는데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어요. 네, 보셨다시피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두고서 이 최대행 뭐 학창 시절일 것 같습니다. 그때 별명을 좀 부르면서 얘기하자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건데 일단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릴 때 네. 뭐 저희 학교에서도 짱구라는 별명 가진 애가 있었어요.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예. 예, 이마가 톡 튀어나오고 공부 잘하고 네. 이런 애들 보통 짱구라 그러죠. 근데 저런 신체적 특징 가지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지칭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박지원 의원은 5선입니다. 그리고 1942년생으로 최고령 국회의원입니다. 네. 82세입니다. 6.25를 경험한 유일한 국회의원일 겁니다. 어. 아마도. 예, 그런 분이 저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또 본인도 사실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대한 관련된 거죠. 근데 그런 거 빗대어 가지고 세상을 바로 봐라라고 하면 본인이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본인 입장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자 이걸 본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 좀 뭐 자제를 당부했는데 일단 여당 쪽에서 이거 침해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온 걸 좀 지적을 했어요. 선배한테 치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심했죠. 뭐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좀 네.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박지원 의원 정도 되고 그 정도 경륜과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봐요. 최상목 대행도 지금 여야 간의 대립 속에서 자신이 내란 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망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게 본인 스스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간 싸움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쪽에 발을 디딘 것인데 박지원 의원의 저 발언, 즉 자신의 머리를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내란 수괴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좀 뒷목이 무거울 정도로 좀 크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항상 권한 대행이고 경제부총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권한 대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희망합니다. 네. 헌법재판소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 관련해서 속도를 너무 낸다 이런 여당 측의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헌재가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연장을 했습니다. 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8일 오후 2시로 잡혔는데 일단 윤정 기자 일단 다음 기일에 증인을 누구로 채택을 해서 정할지 일단 헌재가 오늘 평일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이 남은 증거를 조사하고 양측의 주장을 뭐 2시간씩 들어보는 이 변론 기일을 갖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6명의 증인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 증인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채택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종일 평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변론이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를 신청을 했고 앞서서는 일단은 기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또 다시 받아들인다는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좀 고민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봐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체포제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또 포고령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또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침투한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 네 가지 쟁점을 중요 쟁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예산 폭거를 하고 탄핵을 남발해서 행정사법 사무가 마비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싶은 건데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너무 빠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증인 신문을 하고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차 기일을 잡아서 목요일 정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불러서 신문할 이유가 없고 또 한 번 부른 증인을 다시 한 번 부르는 경우는 거의 재판 과정에서 없어요. 어제 사실 조태용 국정원장 얘기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한 번 더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배치된다라고 보지만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한동훈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체포하러 간다는데 이런 보고를 했고 이것은 일관돼요. 단지 자기가 쓴 메모를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써보고 보좌관에게 시켜보고 이 메모지가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세 장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메모지에 적힌 체포조 명단이 달라졌다거나 또는 명단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명단은 정확히 똑같고 또 조지호 청장이 말했던 명단과도 똑같기 때문에 메모지를 가지고 증인심문할 필요성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인 신청한 부분은 아마 어제 나왔던 이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 출석했는데 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좀 흔드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지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임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 다시 불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더 나아가서 추가 기일 더 잡힐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내란 프레임이 시작된 게 바로 이 홍장원 차장 메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장원 차장 이 메모를 공개하고 그날부터 언론에서 내란 프레임이 시작됐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요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버렸다 그러면서 사본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본 얘기도 안 나오다가 헌재가 시작되면서 심판 도중에 사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게 2장도 아니고 무려 4장이야 됩니다. 사본이 만약 본인이 부하직을 시켜서 가피를 시켰다 또는 정서를 해발했다 그러면 한 장 정도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4장이 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4가지 버전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를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위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증명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그 필기도 다른 사람, 즉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필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CTV에서도 본인이 처음에 주장했던 메모 장소와 다른 곳에서 메모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란 혐의의 내란 프레임의 첫 시작의 메모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장원 차장을 불러서 조태용 원장과 배치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로 네. 그날 이제 최고 국무위원으로서 현장에 있었을 때 어떤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대통령 다음 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서도 꼭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어떤 신빙성을 좀 무너뜨려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때 윤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장원 전 차장과 당시에 통화를 해보니까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 이런 얘기까지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 메모 부분이 사실 탄핵을 인용하느냐 마냐 기각이냐에서 좀 결정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파고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차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공격한다고 봐요. 홍장원 차장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네. 그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 대공방첩 수사권 줄게, 조직과 뭐 예산 다 지원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지 대통령은 간첩을 잡으라고 했다는 거고 홍장원은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을 잡으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통화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홍장원 차장과 통화하면서 위치 추적할 명단을 줬다라고 했어요. 체포 얘기는 안 했다라고 했지만 위치 추적 명단 14명 정도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치 추적을 왜 할까요? 체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체포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위치 추적한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이 메모라고 하는 것은
홍장원 차장이 들었던 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기억을 뒷받침해주는 정황 증거일 뿐이지 이 메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진술 자체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메모를 홍장원 차장이 한 번 작성했냐, 두 번 작성했냐, 또는 비서와 같이 세 번 작성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메모는 홍장원 본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냐 사본이냐 또는 버전이 몇 개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홍장원이 여러 개의 메모를 썼는데 거기에 체포 명단이 다 메모지마다 사람이 달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적었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한지를 옆에 있는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적게 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글씨체가 안 이뻐서 다시 적상하게 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메모지라도 좀 공격하자. 메모지 종이가 뭐 우크라이나 종이었다. 종이 어떤 종이에다 써도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그 종이에 쓴 게 어느 시간에 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이걸 홍장원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홍장원 전 차장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좀 궁금한데 윤정 기자 일단 홍장원 전 차장 입장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다른 내용의 4개의 메모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 건 없지 않느냐라고 맞받아쳤고요. 또 원장 관저 앞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명단을 받아 적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집무실에 도착해서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보좌관에게 다시 바르게 써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를 어디서 했는지도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어디서 했는지도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관 앞에 공터에서 통화를 한 거에 확실하다. 공관에서 이 청사 사무실까지는 차로 2, 3분 거리이니까 CCTV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홍 전 차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유력 인사를 통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시에 퇴직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탄핵 심판 끝까지 쟁점되지 않을까 싶고 헌재가 오늘 평일을 연다고 하니까 다시 증인 추가 채택을 할지 한번 여부도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 신문에서는요. 난데없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고 조 원장이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승훈 위원장님 마지막에 질의처럼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을 일이 흔히 있는 일 아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흔하지 않는 일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계엄 전날과 계엄 당일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좀 이상한데 지금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든가 또는 뭐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냐라고 하던가 사실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국정원장이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이잖아요. 정보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그걸 문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피상적인 질문만 하는 것은 아마 헌법재판 과정에서 통화에 대한 통화 내역이라든가 문자 내역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다만 조태용 원장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자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고요. 문자만 주고받은 기록만 있지 내용을 몰아서 저런 질문을 한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 부인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굳이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의 아내에게 계엄 상황을 알고 있었고 계엄에 동조해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아내를 좀 지키고 싶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아마도 계엄을 알았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서 와이프가 몰랐다. 아마 화가 났을 것 같다 이런 말씀처럼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개입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2일 김건희로부터 문자 2통을 받고 다음 날 답장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민간인인 김건희가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걸 보면 김건희가 계엄 논의와 실행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님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자,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전모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 자, 이제 탄핵 심판 후반부에 갑자기 나온 김건희 여사의 개입설인데 일단은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일단 지도부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대변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지금 탄핵 전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네. 또다시 과거에 먹혔던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 김건희 여사와 악마와 카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에서는요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선물을 주면서 찍은 걸 가지고 특검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었고요. 그 특검 주장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은 건 사실입니다. 지지율에도 영향이 미쳤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과거에 먹혔던 김건희 여사 악마와 카드를 다시 끌고 나온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기 보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묻습니다. 묻는 행위 자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로 헌재에서 묻고 답 듣는 거를 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럼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던 걸까요? 뭐 저희가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뭐 어떤 내용이든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고도 네. 해서 뭐 전해 들은 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가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부인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경기도의 어떤 그 관용 차부터 법인카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 사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국정원장에 대해서 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뭐 식사를 같이 부부 동반끼리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는 통화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정치적 특히 계엄이라는 그런 의미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증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개인 가정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뭐 계속해서 얘기가 좀 이어지는 부분 같기도 한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게 뭐 계엄 선포 관련과 된 것과 본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계엄 사유를 개인적인 가정사가 맞냐는 취지로 얘기해보고 또 답변이 애매하기도 합니다만 긍정적인 걸로 좀 답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김봉식 서울
청장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왜 한 걸까요? 근데 이제 그거죠.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아내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정 운영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백 사건이 터졌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터졌고 또 최근에 명태균 황금폰 사건이 터졌죠. 그 명태균 황금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많고 그리고 뭐 정치자금과 관련한 거,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거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명태균 특검까지도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뭐 소문처럼 많이 퍼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애틋한 감정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가정사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추정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 개인 가정사냐 아니다 혹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답변을 한 부분이라 좀 궁금증과 추측을 다 자아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명확하게 답변할 때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 가정사를 들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개인 그 비상계엄 선포하는 이유에 설명하다가 네. 개인 가정사를 언급하고 또 다시 설명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개인 가정사가 무엇인지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으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부 기능이 막혀 있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으로서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 난 자식도 없다라고 네. 하면서 또 다음 얘기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야당에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정부 기능 마비에 대해서 아주 경종을 울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인사를 잠깐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계엄 선포의 사유로 개인사를 들었다 그런 상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논란이 된 후에 김건희 여사는 공직석상에 비치지 않고 있죠. 그럴 자리도 사실 없고요. 일단 국민의 위원들은 그때 영장 집행할 때 김건희 여사 보고선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전한 바가 있는데 윤정 기자, 일단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석사 논문이 어제 이제 표절로 결정 났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했던 이 석사 논문이 이 조사 착수 3년여 만에 표절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이 김 여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그제까지였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숙명여대 측은 조사 결과 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관건은 표절률입니다. 표절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해당 논문이 아예 철회가 되거나 아니면 수정 요구만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표절률이 높아서 논문 철회 결정이 나오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 자격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국민대 박사 학위도 함께 박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사실일까? 사실 저희도 의아해하면서 이번 얘기를 좀 들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담긴 이 수거 대상 명단이 한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아서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상원 전직 사령관, 전 사령관 메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잡아다가 지옥표에서 폭사를 시키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어디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폭발물을 설치한 다음에 원격 조종으로 폭발을 시키든지 시한폭탄을 폭발시켜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자, 이런 황당무계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윤석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3번 연임을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삼성 개헌의 후계자 지정하면 그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윤정 기자 일단 보면은 정치계부터 연예계까지 뭐 인물들이 한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 이거 어디까지 저희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이 수거 대상으로 적힌 인물들, 네. 그러니까 체포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을 수거라고 표현했네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수거 대상을 A부터 D등급으로 지금 분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A등급에 속해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여기에 윤 대통령 당시 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름까지 네. 적혀 있었습니다. 또 좌파 판사 전원이라고도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는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인물들의 명단이 나열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수거 대상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 수첩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며 뭐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퍼뜩 떠오르는 인물은 누굽니까 또? 지금 방금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허무맹랑하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 모든 국민들이 아마 저 명단을 보면서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네. 방송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렇게 수많은 인물들, 정치라든가 스포츠계 또 연예계까지 명단을 쭉 적어서 저렇게 뭐 수고 대상이다라는 그런 생경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이게 과연 어떤 실행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메모인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정치인들을 분류를 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뭐 무색무취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분류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메모는 아무래도 그 분류를 좀 이제 직접 쓴 거죠. 쓰면서 자기가 쓰는 뭐 단어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모두 각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선호하는 인물과 선호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메모 이걸 가지고 무슨 이제 상상 속에 무슨 수거, 무슨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실행을 할 것처럼 했다고 프레임을 씌운 것은 굉장히 오히려 역풍을 불 수 있는 좀 지나친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뭐 이 내용이 저녁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아침에 신문까지 나와서 저희도 한번 다루고 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처리 방법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방안도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뭐 노상원 씨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과 좀 접촉해서 오히려 부품 공작을 벌여서 네. 마치 계엄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비상사태 상황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혼자서 저런 소설을 쓰면서 망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의 말은 내 말이다 라고 하면서 군 고위직들에게 노상원의 말을 듣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점집을 운영하고 있고 군사 내 점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찾아가서 이 국방부 장관 김영현 전 장관의 생일생시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사람인데 나랑 어떻게 배신하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부하 직원들의 생일생시도 주면서 이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엄한 조직 체계여야 될 군대가 네. 점집처럼 운영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망상 속에 빠져서 계엄을 일으키도록 서로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곧 내란으로 표현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좀 이상한 수거 대상 여기에 지목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있는데 윤정 기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좀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A급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준석 의원 어젯밤 SNS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 네. 라면서요, 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 현 상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대통령한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500명 정도 인사의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노상원 수첩에 이름도 올리지 못해서 인생을 헛산 것 같다. 이런 조롱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수첩에 보면 계엄 이후에는 뭐 삼선 개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뭐 장기 집권 꿈꾼 흔적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두 분께 한번 짧게 한 번씩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우 대변인 이 부분은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삼성 개헌. 물론 이제 개헌 필요성은 역대 정부가 다 논의됐고 그게 더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제안도 됐었습니다. 근데 개헌을 논의하려고 그러면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삼성 개헌을 본인이 노상훈 씨가 본인 수첩에 적었다라고 해서 그 삼성 개헌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 네. 생각도 아닌 거고요. 본인이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황당무계한 메모라고 네. 황당무계한 자기 생각을 그냥 적은 기록이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저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마치 삼성 개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네. 부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 후계자는 써 있습니다. 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다만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을 계엄군에게 지시한다 할지라도 군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저 같으면은 충분히 상상이 가는데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 그리고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은 전혀 국민의 수준이라든가 군인의 수준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 그게 결국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삼선 개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